안녕하십니까. 토론 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올여름 산청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컸습니다. 극한과 위기라는 말이 일상이 돼버린 시대. 농업은 지금 어떤 선택과 변화 그리고 대응을 고민해야 할까요? 오늘 토론 경남에서 관련 내용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이종혁 농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 김태용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솔루션 김예니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영 농부께서는 한 차례 유명세를 좀 치르셨잖아요. 농가 웨딩, 트랙터 웨딩이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 아내와 상의하기를 우리 결혼식은 결혼식장에서 하지 말자. 그래서 결혼식 장소를 찾던 중에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원산마을, 그리고 그 원산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었고,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아내가 운전하는 트랙터를 같이 타고 입장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트랙터를 타고 입장을 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그건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네. 그때 당시 아내가 트랙터 배우는, 그리고 트랙터 작업하는 거를 막 배우던 시기여가지고 네. 되게 사고 없이 네,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서 농민의 일을 하시다가 부모님이 계신 산청으로 오셔서 지금 딸기 농사와 벼농사를 짓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농사는 그럼 얼마나 짓고 계세요? 제가 그 농수산대학이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배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라는 농민단체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 2017년 8월 달에 이제 산청으로 내려와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딸기 농사 하우스로 한 2,000평, 그리고 벼농사를 한 10,000평 정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이번에 산청에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네네. 농사 지으시는데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쪽은 이제 하우스 바닥에서 한 2m 정도 이제 빗물이 침수가 됐었고, 이제 그래서 시설 장비라든지 뭐 작업장 창고, 그리고 딸기 모종들이 다 침수가 됐었고요. 이제 저희 쪽은 물이 이제 침수가 되었다가 이제 그대로 빠지면서 생긴 피해라서 이제 복구가 가능했는데, 네. 저희 이제 옆 동네 마을에는 이제 강둑이 터지면서 이제 급물살에 의해서 이제 하우스 파이프라든지 작업장 창고가 다 휩쓸려서 완전히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 올해 농사가 이제 많이 힘든 농가들이 많고 또 피해가 굉장히 큰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네. 복구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멀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입었던 피해처럼 침수가 됐다가 그대로 빠진 농가들은 거의 이제 복구를 해서 이제 딸기를 심어놨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비라든지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작업해주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런 재난 상황이 닥치니까 일이 밀려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가 많이 입은 쪽은 이제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공동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농가에서 올해 농사가 힘든데도 어떻게든지 지어보려고 하우스를 긴급하게 또 짓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런 큰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를 물론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방안이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예니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기후 솔루션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데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기후 솔루션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저희는 뭐 커뮤니케이션, 법률, 뭐 환경 등의 각 전문가가 협업해가지고 캠페인도 펼치고 소송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 솔루션에서 변호사님은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리걸팀 소속인데요. 뭐 기후 관련된 그런 뭐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농업인 분들이 이제 하는 기후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또 더 많이 일이 바빠지시고 일이 많겠어요. 네, 뭐 그건 사실이라서.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이제 어떤 거를 배우게 되나요? 네. 여기서 저희 학과 전공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설레는데요. 일단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식품자원경제학은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소비, 외식, 수출까지 농식품 산업 전반의 문제를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보자라는 이 학문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농업경제학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1차 산업의 농업 생산에 좀 더 집중이 됐던 학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식품 산업 전반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르치는 거는 경제학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경영학, 회계, 정책, 통계까지, 그 요즘은 빅데이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식품 전체 산업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전공으로 다루고 있고요. 요즘 그래서 제가 기후 변화 부분을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전문가 세 분을 정말 적절하게 잘 모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잖아요. 이 기후 위기와 식품, 농작물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분명하죠. 네, 그렇죠. 일단 농작물 생산은 거의 100% 물, 대기, 토양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자원에 100% 의존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연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농작물 지도가 바뀐다든지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은 이제 이상기상 현상으로 뭐 폭염이나 폭우, 냉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생산하는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게 국민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 그 뭐 다이아몬드 사과 이렇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금사과에서 다이아몬드 사과까지 갈 정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배추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가격 차이가 10배 차이 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맞아요. 예. 요즘 그 기후 관련 그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후 비용이 이 정도다. 그래서 뭐 커피값도 10배는 비싸질 거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결국은 생산비가 다 올라가게 되고 그게 다 파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누적되다 보면 그 비용은 쌓여서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구 반대편이나 뭐 북극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내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470m 지리산 자락의 배추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촌진흥청, 남원시 관계자들이 배추 생육 상태를 살핍니다. 기후변화로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 배추값이 금값이 되다 보니 수급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밭에서 자라는 배추는 새 기관이 육성하는 신품종 하라듀. 준고랭지에서도 더위에 잘 자라고 안정적으로 속도 차고 있는데 이 배추가 성공해야 어느 정도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수급은 뭐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면은 한 70% 정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랭지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준고랭지라도.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 1996년 1,793헥타르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고 있고 2023년에는 3,995헥타르까지 감소했습니다. 오는 2050년에는 현재의 7%까지 줄고 2090년에는 아예 사라질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비해 다양한 여름 배추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품종 6종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배추와 같은 채소 품종을 개발하는데 통상 6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육종 등을 활용해서 농민들은 기존과 다른 농자재를 사야만 해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닐 한 통에 한 400~500m 되는 거 한 35,000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가는데 이것은 12만 원, 100m에 12만 원 간다고요. 아직도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쉬운 기후변화. 하지만 농업과 농촌에서는 이미 현실된 지 오래입니다. 2090년이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농부님, 딸기와 벼농사도 기후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딸기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와 농담으로 한 얘기가 농민들도 폭염 때문에 주 야간 바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밤에 밭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너무 더워서. 근데 그게 그냥 장난스럽게 했던 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딸기를 심고 나서 10월 달까지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딸기가 이제 분화가 돼야 되는데 분화가 늦게 되면서 딸기 출하도 평년에 비하면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되었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이제 흐린 날씨가 한 달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딸기 꽃에서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이 불량으로 되니까 기형가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곰팡이 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폭염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벼멸구 피해가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현장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네.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상기후로 인한 그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병해충 피해가 이 대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기존에 병해충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계속 있어 오긴 했죠. 근데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그 병해충의 빈도가 더 작고 그러니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정도가 이제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병해충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병해충이 나오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급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예측을 하거나 이게 우리가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는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측을 못하니까 예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더 피해가 보면 이제 이게 패턴이 좀 예측 가능한 패턴이 좀 아닌 것 같은 게 요즘 최근에 또 품목별로 이 병해충 피해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폭이. 그 또 어떤 품목이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올해는 뭐 사과였다가 뭐 또 다음에는 또 벼였다가 고추였다가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예방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달 12일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업인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참석 못하고 그럼 소송에는 참여를 네네. 하셨어요. 이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폭우 피해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소송이 있다는 소식을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고, 산청은 이제 봄에 산불이 났었고 또 이번에 비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었고, 특히나 이제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 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뭐 기후 위기나 기후 재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상 기후가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정책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기후 위기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농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 소송을 담당을 하셨나요? 네, 제가 원고 소송 대리인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소송 대상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정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기업 중에 이제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발전자 회사 5곳을 피고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발전자 회사들이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매년 4분의 1 이상을 배출을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누적적으로 배출한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한국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기업으로는 뭐 당연히 1위이고 여태까지도 1위였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탄 투자를 한다든지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피고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 기업에 좀 책임을 묻는 네, 차원의 맞습니다.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농민 1인당 500만 원과 위자료 2,035원. 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좀 특이합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일단 500만 원의 경우에는 이 재산상 손해 중에 일부를 먼저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농업인분들의 피해가 그냥 뭐 생산량 감소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더운 날에 그런 노동을 해야 해서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 더운 날씨에 이제 뭐 차양막을 친다든지 이런 시설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피해들을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2,035원의 경우에는 위자료라고 해서 정신적인 그런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요. 이 2,035라는 숫자가 그 이제 해외의 이제 주요 그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하겠다 약속을 한 시기예요. 2035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2040년에 퇴출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파리 협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도 2035년에 석탄 발전을 이제 폐쇄해야 한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빨리 퇴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국가들에게, 정부에게 조금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숫자입니다. 2035원, 왜 2035원이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의미가 또 네, 많이 담겨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그 위자료 2035원 그 자체를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떻습니까? 2035원 받는다고 해서 농업인분들의 그 엄청난 피해가 전혀 배상되지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소송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송이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이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기후 취약계층, 뭐 미래 세대라든지 이런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큰 문제이고요. 이런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피해를 받을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를 유발한 그런 대기업들이나 이런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내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바꾸고자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자신들의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미래 세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농부님께서는 또 곧 새아이의 아빠가 되실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진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후 소송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하는 기후 소송은 이번에 그 민사상 청구라고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인데요. 한국으로서는 최초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소송들이 이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2015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얼마 전에 10년 동안 싸운 끝에 이제 판결이 난 그런 소송이 있는데요. 이건 페루 농부분이 이제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RWE에게 이 농부분이 그 빙하 호수 근처에 사시는데 안데스 산맥에 거기 이제 호수 근처에 사시는데 이 빙하 호수가 기후 위기로 녹아가지고 자신의 집이 이제 홍수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달라고 그렇게 에너지 기업한테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송 자체는 이제 얼마 전에 진 것으로 판결이 났긴 했지만 농부가 졌어요. 네, 그렇긴 네. 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그 진 이유가 피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약간 이런 취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피해가 실제로 있다면은 피해를 실제로 증명을 했다면 소송의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에 따르면은 저희 소송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이 농민들의 기후 소송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은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저도 대응책을 세우고 하다 보니 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이 타 산업 부문하고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타 산업 부분 때문에 농업이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그렇게 언급은 그동안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이 결과가 되게 기대가 되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에너지 부문이 화석연료 기반이 거의 지금 한 60% 비중이 더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력 생산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근데 2030 우리 NDC 목표치라고 있어요. 얼마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봤더니 에너지 전환이 한 45%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0%도 아직 못 줄였더라고요. 그만큼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소송이 뭐 한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전체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7시 뉴스 경남 이슈 대담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5명의 농민 중 한 분인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마용훈 농부님과 관련 내용으로 대담을 한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거기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 댓글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댓글 이거였어요.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운다? 또 두 번째 댓글은 나도 농사 짓는 농민이지만 기후위기 책임이 농민에게도 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농부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로 농민이 큰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농업을 정말 이어가기 힘들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이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기후에 안 맞는 농작물을 지은 것이 잘못이다. 안타깝지만 기후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겠죠. 기후 위기는 모두의 위기다. 소송은 상징적인 거다. 댓글 한 5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소송에 대한 댓글도 있었어요, 변호사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댓글 좀 유심히 보셨어요? 일단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운다. 는 게 맞느냐? 네, 이 댓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 소송이 아무래도 한 기업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소송은 맞기 때문인데요. 근데 일단
한전이 가장 큰 한국에서는 큰 책임을 지고 있는다는 것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네이처라는 그런 저명한 학술지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어떤 한 그런 개별적인 기업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얼마나 피해액이 있는지 이것을 산정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을 여기에 이 방법론에 논문 방법론에 대입했을 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총 96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사실 96조 원의 피해를 입혔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전이 없다고 해서, 피고가 없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는 아니지만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이렇게 한 기업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한국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을 배출한 사람이 그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일부 그런 도시에서는 그 기후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을 실제로 이제 많이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 그런 대기업들에게 이제 지불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피해를 배상을 하고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 기업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위기다, 소송은 상징적인 거다, 이런 댓글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기후 위기 모두의 문제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맞거든요. 아직 뭐 당연히 이기려고 하는 소송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농업인 분들 5분이 일단 나서주셨지만 이게 모든 농업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취약계층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로 인해서 피해받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를 유발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그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많이 배출한 그런 다배출 기업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뭐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로 또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또 반론 제기하는 댓글이 아마 또 달릴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뭐 제 댓글을 좀 달아주실 건가요? 네네.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비방 등이 아니면은 이제 네. 건강한 댓글 토론 문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부님께서도 좀 댓글 유심히 들으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농민에게도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댓글이 어떤 의미로 남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누구라도 기후 위기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농사 지어 보면 딸기 심고 이제 출하 다 하고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 이제 하우스 농사를 하다 보니까 비닐이라든지 호스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농사가 굉장히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최소한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좀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지만은 뭐 농업 그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는 계속 희생만을 강요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수십 년째 이제 견뎌오고 있거든요. 농민 개인의 변화보다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이라든지 정책이 뒤따라야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도 이렇게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우리가 그 토론 시작할 때쯤에 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기후에 안 맞는 농작물을 지은 것이 잘못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 10년 전과 비교해도 농업을 정말 이어가기 힘들다, 이런 현실을 얘기해 준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참
이 3, 4번 댓글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농산물이나 농업 생산 자체가 이 자연 환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이상기상 현상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아까 강도도 세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기후에 안 맞는 농작물을 심은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새로운 작물로 전환을 하는 게 상당한 노력과 시간,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보면 여러분, 이 체질을 개선한다고 생각을 해도 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뭔가 부약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를 적응하는 과정도 이 농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간에 품종도 바꿔줘야 되고 품목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건 짧은 기간에 사실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영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거죠. 소규모고 고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후의 취약 계층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신속하게 이걸 기후가 이러니까 오늘 이거 심어야지가 의사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네. 많이 지금 아시다시피 신정부가 생기면서 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의 전반적인 관리를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맡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정과제에 한 3개 정도 큰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국정과제 전반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것들이 좀 녹아 들어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거에 대한 구체화되는 안은 K농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좀 현장 중심에 그래도 농민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소비자도 참여를 한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예요? 예. 근데 진작에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이제서야 하나 예.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정과제에서 좀 특별히 강조되는 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식량 주권의 수호 측면에서 좀 보겠다. 그동안에는 좀 온실가스 감축을 좀 더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산소 중립에 더 목표를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기후변화 적응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게 기존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재해국가 책임제를 강화를 해서 좀 재해 보상이라든지 소득 안정화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스마트 농업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수급 관리, 아까 수급 관리 이야기도 나왔는데 수급 관리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탄소 저감 쪽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 직불제를 좀 더 확대 개편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 국정과제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18일에 취임한 김호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기후 식량 농업 위기 시대 3농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겠다.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취임사를 밝혔는데요. 기후 위기 관련한 이 정부의 농업 정책과 방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농업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정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농업 현실에서 이렇게 정말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뭐 농작물 재해 보험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농작물 재해 보험도 100%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 자체도 피해도 이미 그냥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는데
뭐 스마트 농업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다른 작물로 해라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이시기도 하고 이런 농사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농업인데 갑자기 뭐 사과를 하시다가 귤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그런 뭐랄까 연구도 또 하셔야 되고 위험 부담이 네, 있죠. 위험 부담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럼 귤 그런 작물은 어디서 사나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그럼 물론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큰 귤 나무에서 많은 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디서 그게 키워져서 몇 년 동안 그걸 큰 나무를 옮겨 심을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진짜 현실을 조금 이제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 완화가 반드시 그런 정책의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농부님께서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그 농업재해보험 얘기하셨는데 이게 농민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재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보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민들 입장보다는 보험회사에 유리하도록 약간이 이제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보상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험의 가입률도 되게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농산물도 많이 있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종을 키우는 기간이나 딸기를 심어서 재배하는 기간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보험에는 또 모종이라든지 상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보험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은 보험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제도가 농업재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또 기준이나 약관 그리고 규정도 지금 시대의 기후 변화나 재난의 상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농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보험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히 할 얘기는 아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부와 지자체도 예비비 투입하는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산청군에서도 이제 7월부터 이제 피해 조사와 지원금 산정하느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군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원활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해가 난 지 2달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딸기의 경우는 이제 모종이나 상토는 50%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타작물이라든지 뭐 하우스 시설, 주택, 뭐 농기계 같이 이렇게 침수가 됐거나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지급될지 이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애만 타네요. 불안한 마음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농민들의 그 자금 사정도 이제 네.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참 이게 단순 농작물 손실을 넘어서 뭐랄까요 보험 제도 사각지대, 뭐 복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미비 이런 농정 기후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네, 충분히 이번이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극한 가뭄, 한쪽은 또 홍수,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농정의 허점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이 정책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국정과제에서 사실 언급한 이제 제 국가 책임제를 강화한다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저도 같이 힘을 보탤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농식품부하고도 과제를 하고 있고 농특위하고도 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될 주제 중에 하나가 재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제가 따로 찾아뵙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어요. 아니, 이쯤에서 이종혁 농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농업을 이어가실 건가요? 네, 매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요. 또 매년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뭐 올해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잘못했는데 내년에는 뭐 더 잘해봐야지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희망을 스스로 이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키운 농산물을 또 고맙게 생각해 주시는 소비자분들을 만나면 힘을 내게 돼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농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기업이나 정부의 노력, 대응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호소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부터라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뭐 기후 위기라는 게 뭐 개인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이게 뭔가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라도, 네, 네. 나부터라도. 네. 교수님, 뭐 농민 혹은 뭐 정부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신 기후 변화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자조적인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발버둥이라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타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돌아와서 지금 부모님 농사를 짓고 같이 도우면서 짓고 있거든요. 해마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민들한테 더 어떻게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함께 노력합시다 정도로 같이 발버둥 쳐 드릴 테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부는 어쨌든 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거는 또 저에게 던질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은 이제 탄소 배출 기업이나 혹은 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기후 위기는 현실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기후 변화가 계속 될 것도 맞는 말인데요. 좀 기후 변화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의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과학적인 연구들 종합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 1.5도가 저희가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기온이 많이 올랐긴 했지만 이렇게 오른 데에서 또 1.5도가 오르면서 이제 발생하는 피해의 크기나 그런 뭐 피해의 속도가 1.5도에서 2도로 갈 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2도를 막는 데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그 2도가 왔을 때 저희가 받는 피해보다 훨씬 더 작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았을 때의 편익이 지금 투자했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다가올 피해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또 환산할 수도 없는 게 누군가의 삶이 달린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생명이 달린 일이기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네모이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어떤 기후변화 시대가 올지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길이 결국에는 우리의 농업, 먹거리, 생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네모이다. 네,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기후 스마트 농업이다.
조금 식상하긴 한데요. 이 복잡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게 기후 스마트 농업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부님께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네모이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서로 도와이다. 왜냐하면 서로 도와가 저희 두 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하니까 보살피게 되고 또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라고 했고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국에 많은 농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라는 응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라는 어떤 권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식탁과 삶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가 농업과 농민,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